난 이게 직장이에요, 여기가. 직장이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봤어요? 그녀의 생활 반경은 이 좁은 작업 공간. 세상과의 단절된 일상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냥 오로지 나 자신만 보호하면 돼. 그냥 이렇게 울타리 아주 철벽을 딱 쌓아놓고 여기만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허겁지겁 폭식을 하는 그녀. 쌈 하나에도 짜디짠 반찬을 올리는 것은 기본. 가만히 보면 밥 한 술 뜨고 집어먹는 반찬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 끼에 먹는 열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녀가 한 끼 식사로 먹는 반찬 종류만도 수십 가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한 끼 섭취 권장량은 600에서 700kcal가 적당한데 그녀는 한 끼에 1200kcal에 육박합니다. 물이 차가우면 안 돼요. 식사를 끝낸 후 약을 복용하는 그녀. 얘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하나라고, 고혈압, 고지혈증, 또 하나는 갑상선 저하증 약인데, 그러다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당뇨가. 고혈압도 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겁나는 거야. 문제는 건강상에 켜진 또 다른 적신호. 예. 난 처음에 깜짝 놀라서 벌레 생긴 줄 알고. 그녀의 하중을 못 이긴 허벅지에 울퉁불퉁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하지정맥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머, 어쩐지 서서 이러면 다리가 자꾸 저리더라고. 늘 집에만 있던 엄마가 병원 기초검진을 받기 위해 딸과 외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없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저칼로리 콩나물국밥인데요. 그런데 벌써 엄마의 그릇은 바닥을 보입니다. 집에서 먹으면 천천히 먹는데 이런 데 오면 빨리빨리 먹어야 돼. 왜요? 네? 사람 많으니까. 불안한 시선. 엄마가 이렇게 긴장하고 빨리 밥을 먹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신경이 쓰여서 그러면서 밥 먹고 나면 밥 먹다 이렇게 하고 앉아서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하다가니 이렇게 가까워져. 그러면 그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녀를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준비됐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 때도 이혼하기 전에도요. 그 남편이 자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온 적이 너무 많아요. 그 옆에 사람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엄마의 가슴 속엔 외로움, 좌절감이 가득 차 있는 듯한데요. 그런 속마음을 듣고 있는 한 사람, 그녀의 딸입니다. 저는 제가 뭔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풀어내놓질 못해요. 가슴 속에 꽁꽁 묶어놓은 한마디가 힘든 그녀. 어머니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감이긴 한데 어렸을 때 성추행이 나서 네. 성폭행 경험이 있으셨나 보요. 어렸을 때 성추행이 나서 네. 성폭행 경험이 있으셨나 보요. 몇 살 때 그러셨어요? 13살 13살 때. 때쯤 된 것 같아요. 지금 딱 둘이 마주 서서 둘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냐고 그게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꼭 물어보고 싶어.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떠안고 몇십 년을 이제 혼자 떠안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그 스트레스가 몸도 많이 상하게 하고 또 이 식욕 조절이나 자기 삶을 이제 통제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감정을 참지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쳐보세요. 좀 더 크게 표현하시는 게 좋거든요. 죽여버리고 싶고. 죽어. 이 세상에 누구만도 못하는 거라. 이 새끼가 이 맞지 죽어라. 죽어. 죽어. 이 죽어. (45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침묵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아까 머리가 많이 아프더니 이제 머리도 안 아프네. 홀가분한 것 같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었는데 너무 좋네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그녀의 딸, 가슴이 저며옵니다. 엄마 고민을 잘 이해를 못 해주고 그냥 엄마니까 그런 걸로 그냥 생각했다는 게 참 미안하고 그렇죠 뭐. 왜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시고 사시나 그랬었는데 그걸 못 알아줬다는 게 참 앞으로 남은 생은 그녀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길. 오랜만에 엄마 김정자 씨를 찾았는데요. 그녀를 만난 곳은 집이 아닌 밖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잘 다니지 않았던 공원을 찾은 그녀. 근데 그거 거기 가서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어쩜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해요. 세상이 달라 보여. 이 공원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네. 당당하게 살 거야.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대단히 아니야. 아무 생각하고 똑같은 아무리 서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엄마. 그녀에겐 단 한 번의 심리치료가 큰 효과를 주었나 봅니다. 걷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 그녀. 고열량 음식 재료를 선호하던 식습관을 저열량 고단백 음식 재료로 바꾸고 폭식에서 소식으로 바꾼 상황. 과연 솔루션 6주 후의 결과는? 총 8.2kg의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 체질량 지수 2.3 감량 성공. 전체적으로 작아진 체구에 확연히 드러난 턱선이 눈에 띕니다. 모든 솔루션을 마친 후 우리 몽순이 응하자. 가족들이 특별한 나들이를 갑니다. 한결 밝아진 분위기인데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밝아지셨어요. 멀리 좀 가셨나요? 어머니랑 다닌 적은 거의 없죠. 어머님이 어디 나가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으니까. 엄마가 시골에 이렇게 가자고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가자 하셔서 우선은 놀랐어요.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내려가자 막 그런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 10년도 더 됐나 보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찾아온 이곳. 그곳에는 그녀의 노모가 있습니다. 안녕히 신라. 늘 외로움에 시달렸던 엄마 김정자 씨.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10년 만에 걸어보는 고향. 나를 붙잡고 또 울어. 할머니랑 여기 서보세요. 이 푸신 날 할머니 가만히 있어봐. 늙으니. 죽기 전에 한번 찍어놔야지. 정자 씨는 그 옆에 노모와 딸.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 둘. 닮은 꼴 모녀 3대. 늘 지금처럼 웃는 모습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트라우마와 심리치료,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원리. 오늘 이야기할 내담자분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하지정맥류까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이 많은 병들이 왜 한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트라우마에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압력이 몸 안에 계속 유지됩니다. 그 상태가 수년, 수십 년 누적되면서 서서히 면역이 떨어지고 결국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면역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몸은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면역이 올라가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몸 전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몸은 모든 에너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씁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 소화 흡수 같은 기능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염증이 쌓이고 결국 자가 면역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담자분이 식당에 가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갔지만 몸은 생존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교도소를 방문하는데요. 갈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분이 있는가였어요? 그리고 항상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서는 싸움도 적고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양치질도 더 열심히 할 텐데 왜 이가 빠질까요? 제가 청주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15년을 억울하게 복역 중인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10년째 수감 중이었는데 5년 후 출소하면 자신을 감옥에 넣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노에 가득 차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교도소에 온 뒤로 이가 너무 많이 빠져서 3개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떠올려 보세요. 동물들이 상대를 제압할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바로 이빨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전 동물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이빨 주변 근육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죠. 이빨로 무는 힘이 세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싸울 때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이로 무는 거예요. 인간도 원래 이빨로 싸우도록 설계된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상대에 대한 강렬한 분노는 이와 이 주변에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15년 억울하게 갇힌 분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그 에너지가 이에 집중됐지만 해소가 안 되니까 이가 빠진 겁니다. 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이가 빠지셨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서 심한 말로 모욕을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분노가 생겼지만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이가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가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처럼 이빨로 직접 공격하면 이가 안 빠지고 오히려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충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죠? 교도소 가야죠. 물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당장 꺼져 라고 소리라도 질렀다면 이가 안 빠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충격을 받을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를 소리로라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화를 참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감정을 계속 억압하는 분들에게 결국 큰 병이 찾아오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체 질병이 생기는 원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분노 에너지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심리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둔감해지는 거죠. 이 내담자분은 대인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해지셨습니다. 딸이 왜 저렇게 비뚤어진 생각을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트라우마를 겪으면 충격을 받은 만큼 심리적으로 부정적이 되고 경계심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신경계가 이미 영향을 받아서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신경계 상태를 배쪽 미주신경 상태라고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교감신경 상태가 되고 더 극단적으로 무너지면 등쪽 미주신경 상태가 됩니다. 트라우마는 이 신경계를 등쪽 미주신경 상태까지 밀어넣습니다. 이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분은 밖을 잘 나가지 못하셨고 집이 직장이 됐습니다. 관계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니 결혼 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행동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이 내담자분이 폭식을 하셨는데 이걸 단순히 의지 부족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폭식은 이분에게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둘째로 과체중이 되면 이성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 남성의 시선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무의식적으로 비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자해를 반복하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자해를 안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 고통이 너무 커서 자해를 통해 기분을 환기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나름의 생존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치료의 원리. 심리치료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뇌는 진화 순서대로 뇌간 변연계 피질순으로 발달합니다. 오래된 구조일수록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할 때는 가장 최신의 피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을 때는 가장 오래된 뇌간이 지배권을 가집니다. 즉, 생존에 대한 안전이 먼저 보장되어야 행동 조절도 되고 원활한 대인관계도 가능하며 합리적인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는 뇌간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과정입니다. 안전함을 경험하면 나머지 뇌 기능은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뇌간은 오감과 신체 감각으로 안전함을 느낍니다. 어릴 때 폭력에 시달린 분이 뇌사 상태에서 아버지의 옷 냄새를 맡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신경계가 냄새라는 감각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감은 신경계와 직결됩니다. 트라우마는 우뇌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하려면
운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과학이 발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할 때 두 사람의 운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뇌 영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생생하게 다시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경험 자체를 변화시켜야 비로소 치료가 됩니다. 그러려면 내담자가 스스로 운해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해로 들어가야 그때의 감정이 다시 느껴지고 그 경험을 새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담자가 운해에 접속하려면 치료자에게서 안전함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경계 상태가 되어 좌뇌에 머물게 되고 운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칼 로저스가 심리치료의 핵심 조건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공감, 진정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존중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내담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내담자분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내담자분은 13살 때 성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당한 충격의 크기만큼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도 생깁니다. 그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13살의 내담자는 너무 어리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몸과 마음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심리치료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과거에는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노를 지금 이 순간 충분히 느끼고 표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치료 경험은 분노를 온전히 느끼면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경험입니다. 실제로 저는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징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24시간 가해자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피해자가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려면 심리 안에서 가해자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충분히 표출하고 가해자를 제압하는 경험이 이루어질수록 후련함과 함께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신경과학자 야크 팡크세프는 인간과 포유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7가지 기본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추구, 분노, 두려움, 성욕, 돌봄, 슬픔, 놀이가 그것입니다. 실제로 쥐도 간지럼을 태우면 웃으며 놀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7가지 감정을 모두 고루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분노는 누군가가 나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나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 두려움은 지나치게 쓰고 놀이나 욕망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담자분도 오랫동안 분노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심리치료가 끝난 후 내담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안 아파요. 놀랍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두통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 증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정이 충분히 해소되면 그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심리치료 후 편두통이 해소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치료 후 이 내담자분의 신경계는 배쪽 미주신경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위협으로 보이던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둘째, 행동 조절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셋째, 대인관계가 차단해서 연결로 바뀝니다. 인간에게는 애착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넓혀가게 됩니다. 넷째,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등쪽 미주신경 상태에서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수치심, 무능력감, 부족함 같은 감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신경계가 자동으로 자신을 축소시키도록 작동하는 겁니다. 생애 초기에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해결되자 자기 인식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욕구가 살아납니다.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심리치료란 결국 안전한 경험을 통해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신경계가 배쪽 미주신경 상태로 돌아오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느끼며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은 반드시 가능합니다.